저혈압이 원래 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평소에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여러 장기에 손상을 입는 것은 물론 실신과 쇼크 사회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저혈압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혈압이 낮게 되면 각종 장기로 제대로 된 혈액 관리가 잘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혈압 중에서도 기립성 저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심근경색 위험이 88%가 더 컸고요. 사망 위험은 68%가 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혈압도 그렇대. 흔히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무섭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저혈압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뭐 100에 60 이하인 경우, 물론 이제 일시적이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100에 60 이하인 경우에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의 경우에서 순간적인 저혈압, 우리가 일과성 저혈압이라고도 하고 실신이라고도 하는데 네. 특수한 상황에서 저혈압과 동반된 의식 소실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과성 저혈압 실신 환자는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고 응급 상황에서 급성으로 저혈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심장병,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경우, 또는 다량의 출혈이, 위출혈이나 이런 출혈이 있는 경우, 또 염증이 원인이 돼서 폐혈증이 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평소 혈압보다 갑자기 저혈압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저혈압 또는 쇼크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아주 드문 경우는 진단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적인 저혈압은 증세도 없고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성들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네. 누웠다거나 또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고 핑 돌 때 나 저혈압이야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는 평소 혈압이 이제 낮은 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저혈압에 의해서 실신이나 실신에 가까운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흔한 두통이나 복통을 여성들이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두통이나 복통을 경험하다 보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내려가서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잘 안 하는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어지러움증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 경우에 마찬가지로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괜찮습니까? 두통이나 복통하고 동반된 의식 저하라든지 기립성 저혈압, 일어나는 순간의 어지러움증,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적인 저혈압인 경우에는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습니다. 혹시 고혈압 환자에서도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혈압 약제의 작용 기전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아주 많은 약이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제를 쓴다든지 이 이뇨제 계통의 약을 쓰는 그런 분에 있어서는 이 다른 약제를 쓰는 경우에 비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았을 때 또는 누웠을 때에 비해서 일어섰을 때 그러한 그 혈압 차이가 20 이상 차이가 나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정신을 잃을 뻔하는 그러한 그 불편한 증상이 수반돼 있고 그럴 때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그에 관련되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치료의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단순한 그 기립성 저혈압은 저희가 임상적으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질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혈압이고 제 주변에 저혈압인 분들 꽤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2019년도 저혈압 진료 인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50대 이상에서 전체 인원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혈압은 중노년에서 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분들은 다 고혈압이었다가 저혈압이 되면서 다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저혈압이 원래 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평소에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여러 장기에 손상을 입는 것은 물론 실신과 쇼크 사이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모두 주의해야 그럼 합니다. 저혈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 그게 저혈압인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면은 결국 혈관이 받는 압력, 즉 동맥이 받는 압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한번 짜줄 때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요. 심장이 이완할 때 나오는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하면은 수축기 혈압 90에서 119, 이완기 혈압 60에서 79까지가 정상 혈압이고요. 이거보다 확 떨어진 수축기 혈압 90 미만, 또 이완기 혈압 60 미만일 때를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축기가 120에서 139,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를 차지했을 때를 저희가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고 요즘 표현을 하고 있고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는 이제 1기 고혈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일 때를 저희가 이제 2기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수축기 혈압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80에서 200까지도 올라가는 중증 고혈압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기준을 조금 좀 알아두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정신질환의 경고등이 된다고요?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네. 그때도 동반되는 증상이 뭐냐? 그때도 어지러움증이 동반돼요. 맞아요. 어지러워요. 약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네요. 네. 기력이 쇠해서. 예.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체하고 또 예. 위염이나 장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걸렸을 때도 어지러움증을 그 경험했던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이나 또 저혈압, 고혈압 그런 그 심질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또 과호, 편두통, 뇌졸중, 뇌종양과 같은 질환도 어지러움증이 동반됩니다. 네. 이처럼 어지러움증은 다양한 질환의 전조 증상이자 또 동반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요. 특히 지금 같은 더운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정말 어지럼증을 겪는데요. 단순히 내가 더위 먹었나? 아니면 에어컨 바람 많이 쐬서 냉방병 걸렸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네네. 방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어지럼증요. 단순히 계절이나 날씨 탓이 아닌 우리 몸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자, 만약 계속해서 이렇게 어지럼증을 단순 증상으로 여기고 지나간다면 닥터의 경고. 경고. 네, 방치한 어지럼증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사망까지 간다. 아니 어지럼증으로 사망까지 간다고요? 왜? 그럼 너무 아니 왜 그런 거죠? 네,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지럼증,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정말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60세에서 69세 어지럼증 환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50에서 59세, 네. 70에서 79세, 2위를 차지를 하고요. 문제는 이 어지럼증을 경험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넘어질까 봐서 걷지를 못하세요. 맞아요. 결국 보행 속도가 감소하고 균형 감각이 깨지고 보행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면 바로 낙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낙상 사고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 기간이 이렇게 길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각종 합병증도 발생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바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어지럽게 되거나 위험해요. 그러면 돌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쓰러지면 많이 다쳐서 그분들한테 주의를 주는 게 무조건 어지러우면 그 자리에 앉으라고. 앉아서. 그래서 앞으로 해서 일어나라고 그런 걸 제가 맞아요. 그걸 들었어요. 예. 사실 이 어지럼증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앞서서 저희 주제가 여름철 어지럼증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이 여름철에 일어나는 어지럼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왜 발생을 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올해 36살의 남성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친목을 위해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5분만 뛰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죽어라 전반전 경기를 뛰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후반전에 나서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고 눈앞이 새까맣지?
아니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눈앞이 새까맣게 변하더라고요. 결국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갑자기 운동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날이 더워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타난 원인 무엇일까요? 김혜지 선생님, 이 사연 속 남성분이 이렇게 어지럼증을 느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사연 속 남성의 어지럼증의 원인은 저혈압 쇼크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이 사연을 보면은 굉장히 더운 여름철에 축구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체내 수분이 감소하면서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눈앞이 캄캄하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이제 저혈압의 증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혈압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주요 장기가 적정량의 피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 신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 실신을 할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아주 무더운 여름철에는 사실 저혈압이 없는 분들도 저혈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전해질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여름철이 아니라 다른 계절, 뭐 계절에 상관없이 갑자기 딱 일어날 때 이런 어지럼증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저혈압 때문에 있는 쇼크인가요? 네, 우리 유지연 씨가 말하는 증상은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몸의 자율신경계가 적절하게 반응을 해서 혈압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면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전신의 혈압이 낮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눈앞이 흐려지거나 갑자기 핑 도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뇌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서 뇌의 산소도 부족해지고 결국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 위험이 커지므로 즉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서요, 이 지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개를 비교했거든요. 있으신 분들이 이 치매 발병 위험도도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치매까지요? 제가 준비한 닥터의 테스트는 앉았다가 일어서라입니다. 눕거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저희가 혈압 차이를 좀 측정을 해보는데요. 한 연구에서 평소에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서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100 사이인 1단계 고혈압을 앓는 성인들을 17년간 좀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생활 습관의 문제나 병력도 없는데 약 10%의 환자분들이 누워있을 때보다 몸을 일으켰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일 정도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립 고혈압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약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기립 뭐 저혈압이라고 하던데 기립 고혈압은 처음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둘의 차이를 좀 알기 쉽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기립 저혈압은 눕거나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서셨을 때 수축기 혈압이 20,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기립 저혈압이라고 하고요. 기립 고혈압은 눕거나 앉았을 때보다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올라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립 저혈압일 때랑 기립 고혈압일 때랑 증상도 또 다른 거예요? 네, 기립 저혈압의 경우에는 어지러움증이나 전신 피로감 또는 두통을 호소하시기는 하는데요. 기립 고혈압의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간혹 두통이 있으셨던 분들은 더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기립 저혈압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기립 저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탈수나 피로, 그다음에 이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립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감신경 호르몬이 좀 과다하게 활성화됐을 경우에 혈압을 조절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혈관이 좀 딱딱해진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혈압 잰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94에 61이었는데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이 정도면 저혈압인지가 궁금하고 또 맥압을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33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은데? 아니 너무 안정권은 적은 거지. 35에서 45니까 그거보다 지금 더 적네. 예, 적게 나왔으니까 네, 너무 낮은 것도 네. 사실은 좋지는 아, 않지만 그래요? 안정권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조금 저혈압의 기준에 가까운 혈압을 갖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혈압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만약에 느끼신다면 좀 일상생활에 좀 개선이 좀 필요하신데요. 일단 좀 심장이 뛰게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건강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너무 저염식으로 식사하는 거 조금 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자세 변화를 주실 때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 일어나실 때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음주를 좀 즐겨 하신다면 조금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유, 제대로 보셨어요. 명하시네요. 원인이 다 나오네요. 혈압의 원인이. 조금 조절해 주시고 물을 평소에 잘 드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혈관 나이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요 그 혈압계 없이도 나의 혈관 나이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혈관 자가 측정법을 한번 제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1번 그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면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첫 번째고요. 근데 숨차거나 이러면서 막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압박감이요? 예, 짓누르는 것 같고 뭐 조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건 없어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기 많은 음식을 자주 먹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 채소 있으면 채소 먹고. 운동다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운동답지도 않죠. 손발이 저리거나 차갑다. 저리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다음에 평소 혈압이 높은 편이다. 그다음에 평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편이다. 평소에 혈당 수치가 높은 편이다. 그다음에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 네, 동생. 그다음에 담배를 피운다. 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이내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내 실제 나이와 혈관 나이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4개에서 7개 사이에 나온다. 그러면 내 실제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10살 이상 많다. 이상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단계가 되고요. 만약에 8개 이상 해당이 되시면 실제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20살 이상 많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가정용 혈압계로 아침, 저녁 하루 2차례 혈압을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소변 한번 보시고요. 아침 식사 하시기 전에 그리고 혈압약 드시기 전에 좀 편안히 앉으셔서 1, 2분 정도 완전히 좀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혈압을 측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측정하실 때는 딱 한 번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한 2번 정도 재셔서 그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 혈압 추이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혈압이 조금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인데 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디다고 오셨어요. 한 40대 정도 되는 남성분인데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평소에 혈압이 항상 뭐 110, 100 이렇게 낮아지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혈압약을 먹고 있는 거를 조금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병원에 가서 그 약을 조절을 하고 감량을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증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혈압은 적정한 수준을 지켜야지 너무 높은 것도 문제고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귀의 색깔만 자세히 관찰해 봐도 건강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귀 색깔이요? 아니 평소 귀색을 뭐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귀에 뭐 색깔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 예.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막 춥거나 아니면은 부끄러울 때도 귀 색깔이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건강까지 영향이 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귀는 피부가 아주 얇아서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귀는요, 오장육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요. 귀의 색깔과 온도 그리고 귀의 윤기와 형태는 전신의 건강을 비추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다면 귀는 아주 윤기 있고 맑고 살구색처럼 밝은 색깔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저런 색깔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빨개졌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한 귀, 고혈압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귀가 붉은색으로 변한 게 이게 쑥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고혈압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쑥스러울 때도 귀가 빨개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쑥스럽거나 민망한 상황이 생기면 심장이 콩닥콩닥 빨리 뛰잖아요. 네. 이때 우리 몸의 심박수가 올라가고요.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신체 말단에 있는 우리 귀가 붉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와 유사한 원리로요. 혈압이 높으면 말초혈관의 압력이 증가하고요. 귀와 같은 신체 말단부에 혈액 양이 확 증가하면서 갑자기 귀가 붉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 갑자기 혈압이 치솟으면서 이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이 귀도 붉어지는 거네요. 일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덧붙여서 고혈압 환자는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에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귀가 더 빨개져 보이는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근 들어 귀가 자주 빨개지고 두통,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이 동반된다면 고혈압 때문이 아닌지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혈압이 좀 말이죠 높은 편인데 어쩔 때 이렇게 뒷골이 말이죠 당기고 심박동수가 좀 올라가는 듯 느낌 나면서 네. 귀도 빨개지고 정말 말이죠 맞네요. 근데 이 빨개지는 것보다 사실 요즘에 추워서 그런지 오히려 귀가 하얗게 떠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쵸? 다른 데는 평소랑 똑같은데 유독 귀만 허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디를 의심해봐요? 위험 신호 같은데 그거. 자,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다. 창백해. 자, 창백하게 변한 귀,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빈혈. 그러면 이게 창백해 보였던 게 진짜 이 빈혈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빈혈이 생기면은요, 혈액의 헤모글로빈이 감소되는데 혈액 자체의 색이 옅어지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귀, 입술, 결막과 같은 부위들이 전체적으로 창백하고 하얗게 보이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빈혈은 아닌데 예. 계속해서 귀가 창백하게 보인다. 그렇다면 저혈압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저혈압. 되는데요. 이 저혈압이 생길 때 우리 몸은 생명 유지의 가장 중요한 장기죠. 이 심장 그리고 뇌를 우선적으로 혈액 공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귀라든가 손, 발 이렇게 말단 조직으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즉 혈류 공급이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서 이 피부색이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혈압 재보면 정상 범위에서 거의 아래쪽이거나 어쨌든 이거보다 더 내려가서 저혈압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혈압인 분들은 오히려 갑자기 고혈압 된다는 얘기도 저는 들어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인 분들도 저혈압을 걱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날뛰는 혈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비장의 필생기는요. 가정 혈압으로 관리하라. 예, 예.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
혈압을 재보시라라는 의미에서 가정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여기서 직접 이제 네. 재보면서 뭐 네. 어떻게 재는 건지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근데 예. 오른손 제비라서 오른쪽으로 해야 되나요? 예. 그 상관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양팔 혈압이 네. 정상이면은 양팔 혈압이 똑같은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 팔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 거네요. 예. 일단은 제가 자, 한번 일단은 오른손. 재기 전에 이제 네. 준비 상황이 필요합니다. 준비 상황이요.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한 5분가량 안정을 좀 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긴장 상태에서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말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정을 이렇게 취하시고 그다음에 혈압을 잴 때는 뭐 요새 손목 혈압도 재기도 하는데 이제 위팔 혈압을 심장 높이에서 재는 것이 원래 가장 바른 혈압을 재는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팔 오금에서 약 2.5cm, 약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올라간 데서 측정을 지금 하도록 되어 이렇게 있고요.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혈압은 옷이 얇은 옷을 되도록이면 이거 쓰거나 엄청 얇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반팔을 입고 재시면 조금 더 정확한 혈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누를까요? 재시고 네, 전원을 켜고 눌러요. 예. 그다음에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혈압 측정 중에는 뭐 움직이지나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재시면 됩니다. 양팔 혈압을 말씀하셨는데요. 가끔 이제 혈압을 2회 이상, 2번 이상 이제 2분 간격으로 재게 되는데 그럴 때 왼팔과 오른팔의 혈압 차이가 수축기 혈압 차이가 10 이상 난다. 그러면 보통 낮은 쪽에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 나왔나요? 네. 혈압이 32야. 네. 좀 높다. 네,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정상 혈압은 네. 119 미만, 그다음에 79 미만이기 때문에 약간 혈압이 있습니다. 네. 혈압을 잴 때 좀 좋은 시간대나 좋은 장소 이런 게 있을까요? 예, 혈압이라는 게 네. 사실 계절 또 시간, 몸의 긴장 상태라든지 음식 섭취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이 심하게 높은 분이 아니라면 일정 시간에 한 2, 3일 간격으로 약 하루 2회 정도 측정하는 게 좋은데요. 아침 저녁이요. 네, 이제 아침에는 주로 식전, 그다음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약을 먹기 전에 측정하시는 게 좋고요. 저녁에는 이제 자기 전에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제 방광이 좀 이렇게 충만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약 한 5분이 지난 후에 혈압을 측정하시는 게 좋고요. 또 측정 30분 이전에는 되도록이면 약 또 담배, 커피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혹시 그 외에 또 재고 싶다 그러시면은 식후 한 2시간이 지난 후에 재시면 되겠습니다. 예. 혈압을 잴 때 자주 100에서 70 이하가 나오는 편이다. 이하는 없겠어. 이해는 없고. 눕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다. 그렇진 않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어지럽거나 메스껍다. 밥 먹고 나면 그렇진 않지. 오래 서 있으면 어지럽거나 메스껍다. 저희는 3개 나왔어요. 네. 세 개? 세 개나 나왔어요? 여기는 없고요. 저도 하나. 하나 나도 하나. 하나. 이건 몇 개 이상이면 위험한 이 거예요? 중에서 1번 항목에 해당하면서 2번, 3번, 4번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때는 저혈압 고위험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 우리는 저혈압 고위험군이네요.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고혈압 얘기, 저혈압 얘기 하고 있잖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해요? 사실은 둘 다 위험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닥터의 경고. 고혈압이어도 저혈압이어도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하다. 저혈압도요. 맞아. 저혈압도 그렇다고요? 고혈압만 그런 줄 알았더니. 고혈압은 알고 있는데. 네네. 저혈압이 그렇다는 건 전 지금 처음 느꼈어요. 처음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고혈압은 아무래도 이제 심장이나 혈관에 이제 강한 압력으로 무리를 줄 수 네, 있고 네. 뇌 쪽의 작은 혈관들이 이 파열이 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저혈압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혈압이 낮게 되면 각종 장기로 제대로 된 혈액 관리가 잘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혈압 중에서도 기립성 저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심근경색 위험이 88%가 더 컸고요. 사망 위험은 68%가 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혈압도 그렇대요.
네, 실제로 저혈압 때문에 평소에 좀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갑작스러운 경련과 소변 지림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셨던 60대 환자분이 계십니다. 혈압이 낮으니까 혈류가 정체되면서 폐혈관이 막혔고 결국에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뇌경색이 생겼던 환자분입니다. 결국에는 응급수술로 폐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 제거술까지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저혈압도 무섭. 그러네. 글쎄요. 저혈압이 더 무섭다는 소리 듣긴 들었는데. 저혈압은 우리가 좀 이제 방관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죠 사실. 아니 뭐냐면 모르니까. 그렇죠. 저혈압 그러면 아이 그냥 별거 아니야. 그렇게 고혈압이지. 생각하죠. 고혈압이 더 네. 무섭지. 이래. 낮은 건 좋다고 생각하고 높은 거는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떨어지니까. 또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20년 전부터 약을 드시던 70대 여성분은 환자분이 새벽 4시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어지러움증과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저앉으셨는데 그 증상이 평소에도 간혹가다 느껴졌었던 당뇨병 증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말도 어눌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의식도 떨어지게 되고 급하게 응급실로 오셨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고혈압약 복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립성 저혈압이 생겼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면서 뇌경색이 생겼던 사례였습니다. 방금 이제 조성신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저혈압에 의한 뇌경색 사례를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요. 더 위험한 이제 뇌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고혈압이 아주 심한 분들은 이게 뇌 전체에 영향을 줘서 생기는 고혈압성 뇌병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혈관에 가는 모든 범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뇌의 말단 부분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고요. 또 저혈압성 뇌병증은 뇌의 가까운 부분, 즉 안쪽 부분부터 병변이 생겨서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심하면은 이제 뇌부종이 오면서 뇌사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저혈압을 언제 이걸 실감을 했냐면 평상시에 사실 그렇게 불편한 게 없거든요. 빈혈 정도 느꼈었는데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제가 혈압이 너무 떨어지니까 출산할 때도 산소호흡기를 꼈지만 출산 후에도 며칠간 산소호흡기를 못 대고 계속 끼고 있었거든요. 혈압이 안 올라와서 저도 무서웠고 가족들도 다 같이 좀 걱정을 했던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이 진짜 좀 위험하구나 그때 좀 느꼈었어요.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혈압하면 그냥 약간 핑 도는 현기증이나 두통, 무기력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약간 이제 저혈압이 좀 심해지면 뇌 위축이나 뇌 병변까지도 좀 유발이 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에 의한 쇼크로 인해서 사실 사망에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 부정맥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를 앓고 계신 분들은 저혈압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혈압도 약간 유전적인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족 중에 저혈압이 있으시다고 하면 조금 더 관리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저혈압은 뭐 약을 먹는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저혈압 약. 글쎄 못 들어봤어요. 예리한 질문이죠? 그런데. 있지 않을까요? 저혈압일 때는 특별히 약으로 조절하지 않고요. 생활 습관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혈압을 위한 올바른 알짜배기 생활 습관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다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제 마늘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이 마늘을요 강장제로 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스테미너식 맞아요. 이라고 알고 있고요. 마늘이요 고혈압과 저혈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식재료라서 제가 오늘 딱 추천을 했거든요. 아니 그게 좀 이상한 게 혈압을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렸지 둘 다 해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마늘에 있는 이 알리신이라고 하는 매운 성분이 딱 들어가면 심장을 자극해서 심장의 박동수를 올려주거든요. 그러면서 땀이 살짝 나기 때문에 이 저혈압인 분들은 혈압을 살짝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해가 갑니다. 그건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늘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 특히 이제 그 뭐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성분이나 이런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또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당연히 혈압도
정상으로 좀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은 고혈압이면 고혈압, 저혈압이면 저혈압 둘 다 좋은 식재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음식까지 잘 배워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뭐 없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필생기. 저혈압이 있다면 베개를 높여라. 예? 베개를 그럼 고혈압 저는 베개를 좀 낮게 보통 낮은 비고 게 자는 좋다고 배웠던 것 스타일인데 같은데요. 고혈압인 사람은 그럼 낮게 비고 저혈압인 사람은 높게 비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 베개는 무조건 낮게 빼라고 다들 그랬는데. 네. 눕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움 증상이 느껴지거나 몸에 힘이 빠지면서 눈앞에 형광등이 번쩍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잠잘 때 머리를 15도에서 20도 정도 높여놓고 주무시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이 돼서 혈액순환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습관이신 분들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베개를 베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혈압인 분들은 베개를 조금 낮게 주무시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영자 선생님은 매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베개 높이가 혈압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요? 선배님이 저혈압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외에도 또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저혈압을 막으려면 기상 후에 기지개를 펴라입니다. 기지개. 예, 자고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기지개도 펴지 않고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로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쭉 피시면 몸에 혈류도 좀 돌게 하고 혈관의 또 긴장성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혈압을 막을 수가 있죠. 피시자고. 기지개 필 때 이래가지고 숨 참고 이렇게. 다음 방법은 앉았을 때 다리를 꼼지락 거려라. 앉았을 때 이게 다리 털잖아요, 애들. 다리 털기. 그럼 어른들이 복 나가! 아유, 엄청 뭐라 하는데. 특히나 이제 기립성 저혈압 있으신 분들은 오래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시면 어지러움을 증상을 느끼면서 이제 약간 비틀하시거나 쓰러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실 경우에도 다리를 수시로 좀 접었다 폈다, 네, 자꾸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좀 다리를 좀 쓰시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냥 앉아 계시다가도 이렇게 다리를 좀 접었다 폈다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까치발을 들어서 종아리 근육을 까치발을 들고요, 앉아서.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조금 떠주시면 혈액 순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간 중간에 다리를 좀 자꾸 움직여 주시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두피 마사지는 짧게입니다. 짧게요? 네. 비장원에 가면은 이렇게 머리 감겼을 적에 다 감아주면서 뒤에 훑어주지 머리에 이거 하지 좀 시원해. 이건 어우 시원하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반대가 되는 게 많네요 오늘 시원하게. 그렇기는 하지만 이 두피 마사지 자체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압 환자가 두피 마사지를 지나치게 오래 받을 경우에는 혈압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에 5분을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원하던데 나는. 반신욕이 저는 저혈압한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저혈압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신욕은 피하는 게 좋고 따뜻한 물로 간단한 샤워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네요. 고혈압, 저혈압 맞춤형 운동하라. 네, 저혈압을 위한 운동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반대로 이제 저혈압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혈액을 끌어올리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심장에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주고 하체에서 다시 심장 쪽으로 혈액을 보내줄 때는 결국은 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운동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종아리 근육 키우는 시소 운동입니다. 시소 운동. 네. 예. 양발은 그냥 어깨 너비로 편하게 벌리시고 그냥 양팔은 허리에 그냥 올려놓으시고요. 일단은 뒤꿈치를 들어서 앞꿈치랑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저혈압 있으신 분들이 혈액순환이 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소시적에도 이거 좀 했었죠. 이거 하면서 남아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 충성을 다하리 이거
하고 그랬었어요 저희 때. 그래서 저혈압이 없으신 거예요. 자, 또 다른 운동도 있나요? 네, 저혈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먹 운동을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닥에 일단 누우신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냥 옆을 짚으시고 살짝 허리를 들어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제 해먹을 타듯이 그냥 좀 흔들흔들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 들고요. 허리가 안 좋고 힘드신 분들은 다리만 올리고 조금 좀 살짝 약간 들어주는 느낌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 근데 이 각도에서 이렇게 선생님 운동하는 걸 봤잖아요. 네. 되게 요염해요 선생님이. 많이 요구하시네요. 되게 요염한 거. 자, 저희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리를 이만큼 올리고. 다리를 허리를 올리고. 네, 그래요? 이제 더 가라고요? 들어주시고, 네. 네, 하실 수 있으면 좀 좀 가서. 가운데 예. 흔들어 왔다 주세요. 갔다 해요? 아유, 예. 흔들어. 네. 오 너무 잘하시네요. 기회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훈하게 하시는데요? 이거 한번 고혈압 일어나 환자가 하는 거죠? 예. 저혈압이에요? 네. 어우 저혈압이라 그런가 보다. 난 고혈압이잖아.